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세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이라는 주제로 교과서 14쪽부터의 내용, 학습지 7쪽부터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민주정치의 특징, 근대 민주정치, 근대라는 말이 중요하죠.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를 주장하는 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꼭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로 출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자,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특히 근대 또는 현대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내용으로 발전되었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민주주의란 뭘까요? 민주주의란 한 사람이나 소수, 자, 왕이나 귀족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수에 의한 지배 또는 민중에 의한 지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원을 보면은 데모스, 그 다음에 크라토스, 이게 합쳐진 말이죠. 어떤 민중의 지배를 의미하는 데모스와 크라토스, 이게 합쳐서 우리가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특징을 보면은 민주주의의 특징을 보면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주요한 의사결정이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 내용은 바로 그쵸,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민주권주의. 그래서 이런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실현된다는 그런 목표를 민주주의는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자,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적인 특징을 보면은,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고대 아테네 정치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직접 민주정치의 어떤 특징을 보였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제한된 민주정치죠. 여기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의 시민과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쵸, 바로 자유민이면서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추첨제와 윤번제가 실시됐다는 것. 특히 어떤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추천제와 윤번제를 구성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한된 민주주의였다. 여성이라든지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 민주정치의 의의를 보면은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치자와 피치자가 되겠죠.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한다. 또는 자기 지배의 원리가 존중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면 고대 그리스의 정치체제, 아까 민회는 의결기관이죠. 그래서 시민 모두가 참석하고 여기 도편 추방제가 실시되었다. 도편이란 말은 도자기 파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추방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거기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도시에서 쫓아내는 그런 도편 추방제가 실시되는데, 이거는 어떤 독재를 막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 평의회는 행정기관이죠. 아까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추첨제와 윤번제가 이루어진다. 이걸 통해서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법기관인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와서는 근대민주주의. 근대민주주의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대민주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요 이행과정.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잘 정리하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출현한 그쵸 바로 부르주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계급이 주체가 됐다는 점. 자, 선생님이 여기서 별표하는 거는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계급이 주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근대 시민혁명 이전까지 왕, 귀족, 성직자 이런 특권계층의 권력이 이런 특권계층 신분계급이 있었다는 거죠. 권력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평민은 봉건적 신분제에 의한 차별과 절대 군주의 억압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런 근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뭘까요? 요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사상적 배경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천부인권사상. 천부인권사상. 자, 하늘천차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뭐가? 사람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권리가. 이런 말이죠. 천부인권사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주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사상이 천부인권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민혁명 당시에 신분계층에게, 특권계층에게 억압을 받았던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그 사람들의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계몽사상. 두 번째로 계몽사상을 둘 수 있습니다. 계몽사상이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이에 맞지 않는 전통이나 제도를 타파하고, 이게 옛날 봉건적인 전통이나 제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구시대적인 그런 제도를 타파하고 인류 사회를 얼마든지 진보시킬 수 있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런 사상이 바로 계몽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민혁명의 어떤 사상적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계약서를 둘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서. 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권력자에게 시민은 나라의 주인이죠. 나라의 주인인 시민이 권력자에게 권력을 주고, 권력자는 그 권력을 받아서 시민을 보호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일종의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회계약설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존엄성 및 자유권과 평등권을 명시한 여러 가지 선언이 나와 있는데, 이 선언 속에 바로 근대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고 신분적 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대 시민혁명 간단하게 살펴보면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이렇게 세 가지 3대 시민혁명인데, 그 절대군주라고 했죠. 그 전에는 제임스 2세 이런 전제정치에 따라서 시민들의 어떤 권리가 억압받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 권리장전이라는 그런 그 문서가 승인됨으로써, 자, 이 영국 명예혁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왕은 이제 정치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그렇죠? 바로 입헌군주제가 실시되고 의회가 정치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그런 체제가 성립되었고, 이를 통해서 근대 민주정치가 발전했고, 이 권리장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이런 문서들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미국 독립전쟁. 영국 정부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자, 미국이 이런 영국 정부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어떤 전쟁을 벌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독립선언서에 담겨 있고, 이 문서에는 역시 어떤 시민의 인권 보장, 권리 보장이 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바로 세계 최초로 공화정이 수립되는 그런 문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자, 구시대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인권 보장이 명문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뒤에 부분 그런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 자, 아까 얘기한 사회계약설, 권력자는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받고, 그 다음에 권력자는 시민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일종의 계약 관계라는 거죠. 자, 세 가지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가 있는데, 자, 먼저 자연상태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국가 이전의 상태,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홉스는 자기 보존을 하려는 욕구,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렇죠. 전쟁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전쟁 상태가 국가 성립 이전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홉스는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 바로 절대 군주가 되겠죠. 에게 국민이 모든 권력을 다 전부 일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권 민수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왕권은 국민들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죠. 모든 권력을. 자, 왕권 민수설에 입각한 그런 어떤 사회 계약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홉스는. 그 다음에 로크는 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나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자, 이 홉스는 리바이던이라는 책에서 국민은 주권을 군주에게 양도하여 생명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크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보호는 정부의 어떤 중요한 임무고, 그런 어떤 거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민은 당연히 그런 정부를 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려는 목적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의한 간접 민주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 분립, 입법권과 집행권의 이권 분립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저항권을 주장하고 의회 정치를 강조하고, 이게 바로 로크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소는 초기에는 인간의 순수하고 선한 본성에 따라서 성선설을 주장하죠. 자유롭고 평등했으나 사적 소유로 인해서 굉장히 불평등한 상태가 되고, 시민 모두가 일반 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의지라는 말을 하죠. 일반 의지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곧 주권이라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는 개별적인 그 사람 구성원들의 시민 구성원들의 어떤 하나하나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공공선이라든지 공익,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어떤 의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이 세 사람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